안녕하세요. 37살 된 서울에 살고 결혼한 지 7년 차 된 주부입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누굴 만나더라도 고민하며 만나지게 되네요. 얼마 전에 일어난 기막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남편과 저만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행복해서 웃어야 할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온 가족이 다시 흑투성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사연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2년 전 시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를 때 일어났고 결정적인 사건은 최근에 터졌습니다. 시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조문객들을 맞았고 평소에 시할머니와 눈에 띄게 각별한 사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종종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며 손주 며느리 중에서는 저를 제일 예뻐라 하셨어요. 본인 며느리보다 제가 한 번씩 찾아가면 속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을 며느리들 몰래 쥐어주시면서 만난 거 사 먹으라며 용돈도 주시고 하셨는데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시할머니에게 잘 해드리고 싶었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같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런 시할머니가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니 마음이 무겁더군요. 남들은 장손주 며느리도 아닌데 3일 내내 딸처럼 장례식을 지킬 필요가 있겠냐고 했지만 그래도 명절 때나 시댁 행사 때 항상 배웠고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제가 보호자 역할도 해서 함께 지낸 시간들과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남매 중에 셋째이시고 가장이 맡아 해야 하는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시는 분이셨고 첫째 형과 둘째 누나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아버님 형제들 지간에는 서로 사이가 좋으신 건 아니었지만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을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모두 의절하게 되었고 어디에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곳에 사연을 올리는 이유도 있어요. 시할머니는 평생을 과일과 야채 가게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시고 학교를 보내셨고 독하다 모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악착같이 돈을 벌어 노점으로 시작된 가게는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욕쟁이 아줌마 가게라는 소문이 돌았고 시할머니는 그런 소문 따위에 연연하며 슬퍼하지 않으셨대요. 성격이 괴팍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정 많고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는 걸 단골들은 알았고 과일과 야채들이 싱싱하자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항상 시할머니의 가게는 손님들이 붐볐고 직원 4명을 두면서 장사를 할 만큼 수입이 좋았다고 자신있게 자부하셨는데 자식 농사는 입버릇처럼 실패했다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생생하니 떠오르네요. 시할머니를 처음 뵌 날은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고 집안의 어르신들께 청첩장을 돌리러 다닐 때였고 그때는 정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셔서 손주 며느리가 온다며 손수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시할머니의 고사리 반찬이 생각나면서 늘 우리 손주 며느리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맛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프네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자처해서 했고 시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잔소리처럼 자식을 많이 낳고 살라는 말을 할 때쯤 막내 고모가 오셨고 시할머니와 큰 소리로 다투며 즐거웠던 저녁 시간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딸인 나보다 손자가 더 귀하다는 거야? 얘네들 결혼 때는 오빠한테 결혼 자금 하라고 3천이나 보탰다며? 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아무리 내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이라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게 불공평하다고?
그동안 니들이 나한테 가져간 돈만 해도 억수리가 나는데 그건 다 잊고 또 나한테 와서 돈 타령이냐? 이번에 네 오빠한테 해준 건 얘네들 집 장만할 때 보태라고 그런 거고 네 오빠한테 해주긴 뭘 해줘? 그럼 너도 잘 살아서 손주 녀석들 얼굴도 한번 비춰줘봐. 생전 얼굴 한번 비춰준 적 없으면서 어디서 돈을 해달라 말라야? 내가 손주들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애들 아빠가 키우는데 외할머니 보자고 데리고 나올 처지가 못 돼. 엄마도 알면서 이번에는 실패 안 하고 잘 살 자신 있어. 나 좀 살려주라. 돈 달라는 소리 할 거면 가. 너 줄 돈 죽을래도 없어. 그러게 가정 하나 잘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노름하는 딸을 배 아파서 낳을 줄이야.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해. 너 요즘에는 그런데 절대 안 가지? 가는 날에는 아주 너랑 나랑 인연 끊을 줄 알아? 아, 또 그 소리네. 잠깐 실수로 그런 거야. 나 이번에 이 남자 놓치면 다 엄마 책임이야. 나도 이제 엄마 안 볼 거라고. 고모님은 흥분했는지 저희들이 있는 건 신경도 안 쓰시는 듯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며 시할머니를 위협했고 남편이 고모를 말리며 집 밖으로 나가자 상황이 잠잠해졌습니다. 놀란 시할머니는 혈압약을 찾아 드셨고 그렇게 강하고 꼿꼿하신 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자 말없이 손을 잡아들이며 시할머니가 완전히 주무시고 나서야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놀랬다면서 방금 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뭘 놀래냐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막내 고모님 정말 강적이시네. 어떻게 우리 앞에서 그러실 수 있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없었어 봐. 할머님 쓰러지셨을 것 같아. 아버님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집 가서 이야기 드리지 뭐. 아무튼 난 우리 아빠 형제들 보면서 외동이라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다 싶다.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긴 해. 우리 큰아빠는 큰엄마 말 한마디면 혈연지간도 다 끊어내실 뿐이야. 결혼까지 할 마당에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해. 사람 사는 집에서 이 정도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이런저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늘 같은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겁났고 혼자 계시는 시할머님이 너무 안쓰러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고 시댁 식구들과 저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오게 되었으며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길 바랬는데 시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놀랐고 시할머니를 생각하는 시모의 말과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자리를 피했고 어머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허리 수술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회복도 안 되셨는데 그런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거야? 어차피 애들이 신혼여행 다녀와서 따로 인사드리러 간다 했는데 굳이 보러 나오셔야 했는지 난 정말 어머님을 이해 못하겠어.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손주 며느리잖아.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좋은 날 휠체어가 말이나 돼? 사돈집에서 우리를 뭘로 보겠어? 내가 당신한테 늘 말했지? 난 둘째 며느리라고. 이제 어머님 허리 수술도 했고 나이도 있으셔서 가게도 내놓으신다는데 앞으로 누가 어머니 꼴을 봐. 난 죽어도 그 꼴 못 봐. 형님 보고 모시라 해. 아들 장가 보내는 날 꼭 그런 말을 해야 해? 누가 당신 보고
어머니 모시래?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어머니는 내가 모셔. 당신이 힘들게 안 할 테니까 미리 걱정 말고 우리 형 봐서 알잖아. 형수 말에 토 하나 다는 법이 있어? 어머니는 내가 모셔. 형수한테 눈칫밥 먹게 할 수는 없어. 당신도 이미 끝난 이야기 가지고 계속 성질나게 하지 마. 그게 어떻게 아주버님 잘못이야? 형님 입장을 잘 알고 형님을 배려하는 거지. 난 형님이 제일 부럽더라. 당신 그런 생각하면 며느리한테 대접 못 받아. 하는 대로 받게 돼 있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어머니 얘기는 그만해. 결혼을 한 뒤로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신 시할머니는 가게를 내놓으셨고 수술을 여러 차례 한 뒤로는 거동이 힘드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 후로 시부의 집에서 시할머님을 모셨고 시댁을 가게 되면 항상 시할머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할머님은 저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적적한 시간들을 달래시는 걸 좋아하셨고 저도 시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젊으셨을 때 이야기부터 결혼은 어떻게 하셨고 시할아버님과 사별하신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삶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야기하시기 좋아하셨으며 말씀도 재미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의 모습이 탐탁지 않으셨는지 시댁에 갈 때마다 시할머니 옆에 앉아서 대화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결국 한 소리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누구니? 네가 하는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데 네 시어머니가 난데 넌 자꾸 우리 집에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님한테 가서 인사하기 바쁘더라.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어머님이야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 노인네인데 잘 보여봤자 너한테 이득될 게 뭐 있어? 자꾸 그런 행동으로 내 심기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왜 날 나쁘고 속 좁은 시애미로 만들어? 알아서 잘할 것이지. 내 말 알아듣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시어머니는 어머님이시잖아요. 시할머님이 거실에서 항상 계시니까 눈에 먼저 보이셔서 인사드린다는 게 앉아서 수다로 이어진 것 뿐이에요. 어머님이 서운하셨으면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면 나한테 먼저 인사하러 와. 날 먼저 찾으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머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같이 있으면 되잖아. 네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인 나야. 꼭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들어.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시모가 질투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저에게 이해하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시모가 조금 특이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연세가 많으시고 어른이신데 시할머님부터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자신이 집안의 서열 1위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항상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댁에 남편의 큰아버님 네 분과 고모님이 오셨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난생 처음 드라마 같은 곳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큰아버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시할머님이 변호사를 불러 최근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고 고모님도 역시 한 번도 시할머님을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고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 상황들이 실제 상황인지 놀랍기만 했어요. 어머니,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장남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과일 가게 내놓으실 때도 그러시더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부동산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뻔했잖아요. 어머니가 유언장 쓰신 걸 저희들만 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식인 저희들이 남처럼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혹시 셋째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너도 어머니가 유언장 쓴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 처음부터 모시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너도 좀 솔직해져봐. 항상 네가 모든 걸 하려고 하고 그 덕분에 나만 장남 역할 못한다는 소리나 듣고 말이야. 남의 집에 와서 행패나 부릴 거면 당장 나가. 형이라고 그동안 참았던 거야.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불효야? 변호사랑 어머니가 유언장 작성했다고 이 대낮부터 와서 난리야. 그렇게 어머니가 얼굴 보자고 집에 오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고 재산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달려오네. 너무할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형이랑 누나야. 우리가 지금 열 안 나게 생겼어. 너랑 엄마랑 짜고 한 통 속인데 화 안 나게 생겼냐고. 같은 자식인데 누군 더 해주고 누군 덜 해주는 게 그게 부모야? 나도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많이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다른 시집 가면 그 집 사람 되는 거라고 그렇게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가니? 엄마, 이참에 우리 집 가서 살자. 재산이고 뭐고 난 필요 없고 내가 모실 테니까 아들들 다 버리고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우리 집으로 가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 누구 맘대로?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동안 못해드렸던 효도 제가 이제 와서라도 할 수 있게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나도 그동안 회사 일에 자식들 일에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를 못 챙겨드린 거지. 마음은 항상 이곳에 와 있었다고요. 당신도 허락했잖아. 그러니까 큰아들 집에서 쉬세요. 어머니 그러고 싶어 하셨잖아요. 동생인 내가 형이랑 누나한테 한마디만 할까? 아주 둘이서 쌍으로 난리다. 평소에 잘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엄마가 유언장 작성했다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럴수록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거야. 내가 모신다고 했을 때는 엄마 보러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형이랑 누나가 너무 티나게 왔어. 시댁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 재산 다툼에 혈안이 되어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시던 시할머님의 한마디에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다들 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하고 나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봐라. 니들도 알다시피 그동안 알들이 재산을 모아뒀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겠지.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살면서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써볼 줄을 몰라서 말이야. 그런데 돈이라는 게 참 좋구나. 우리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으니 말이야. 막내는 왜 안 온 거야? 최근에도 돈 필요하다고 날 찾아오더니만 돈 때문에 니들이 서로들 날 모시겠다고 이 난리고 너희들 생각대로 이 애미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 하나 하마.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될지 길어봐야 5년이나 될까? 그동안 셋째네 집에서만 얹혀 사는 것도 미안했는데 첫째랑 둘째가 나를 돌봐주겠다니 너희들 집을 돌아가면서 지낼까 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유언장을 수정할지는 그때 정할 거야. 아무리 철없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못난 짓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 첫째 내부터 머물 테니 그런 줄 알고. 큰아버님과 고모는 뭔가 분하면서도 셋째에만 재산이 돌아갈까봐 걱정했었는데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꼬리를 내리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부는 속이 상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잠시 바람 쐬러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시모는 안방에서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시모는 뭐가 그렇게 서럽고 앞으로 어머님을 자신이 도맡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상처받은 시할머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런 할머님 곁에 또 한 번 손을 잡아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눈앞에서 재산 싸움하는 것을 보는 시할머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지 저라면 너무나 속상하고 말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당장 자식이고 뭐고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쓸쓸한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데 할머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귓속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셨고 전 비장함을 품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시할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재산이 많은 시할머님을 지극정성 모셨고 명절 때 가식적인 시댁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하면서 아파왔지만 불순한 목적이 보이는 효심을 받으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시할머님의 얼굴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이 지날수록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고 시할머님이 힘들게 벌어서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신 결과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효도라는 게 씁쓸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렇게라도 자식들 곁에 있으려는 할머님의 마음을 아실지 결국 할머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들의 효도를 끝까지 받으시면서 돌아가셨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변호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저희는 그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게 됐어요. 변호사는 할머님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고 할머님의 유언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못해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고 박영순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살아생전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나 하는 거란다. 내가 살면서 욕심을 부렸다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엄마는 어릴 적 풍족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남들이 못 가지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을 적으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못난 엄마를 용서해 주렴. 우애 좋고 바르게 살아가길 바랬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동안 이 못난 엄마를 돌봐줘서 고마웠고 장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따금 돈이 필요하다며 나를 찾아왔던 일들을 기억할 거다. 이미 엄마는 그때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다 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장례를 치르면서 나온 부조금은 장례 비용을 뺀 나머지를 모두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구나. 또 한 가지 더 남길 것이 있는데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면서 나를 위한 사치를 부린 것이 있다면 자개장을 산 거란다. 부탁이지만 그 자개장을 너희들에게 남기고 가마. 어머님의 유언장은 여기서 끝입니다. 생전에 저에게 꼭 자개장을 맡으라고 자식들에게 일러주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고 박영수님의 유언장대로 장례 비용을 뺀 모든 부조금은
지정해 주신 고아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자제분들 중에 혹시 자개장을 맡으실 분이 계실까요? 세상에, 어쩜 어머니는 남아있는 자식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 많은 재산들은 그럼 다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부조금까지 철저하게 계획하셨으니 분명 그러시고도 남으셨겠지만 난 짐짝 맡을 생각 없어요. 아가씨나 서방님이 알아서 하세요. 40년 다 된 장을 꼭 남기셔야 했나? 우리한테 짐 주려는 수작이지. 이제 엄마 없다고 아주 막말하시네요. 매정한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정 떨어지네요. 오빠, 나도 자개장 안 가져. 우리 집도 인테리어 해치고 요즘 누가 자개장을 집에 둬요? 크기만 크고 흉물스럽게. 다들 그럴 줄 알았어. 어차피 우리 집에 있는 거 내가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돈 받은 게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형이랑 누나랑 막내 너도 해도 너무하네. 그동안 엄마한테 가져간 거 생각을 해봐. 다들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니야? 재산 안 남겼다고 뭐라 하는 게 말이 돼? 자개장 하나도 맡기 싫어하는데 그동안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엄마가 형이랑 누나네 집에 있으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 생각하면 속에서 열이 뻗쳐. 재산 안 남기고 가신 게 정말 다행이지. 형이나 누나는 재산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꼴 나서 어쩐대. 그동안 엄마 모시느라 애쓰는 공도 없게 됐으니. 여보, 나도 그 자개장 버리고 싶은데 난 무슨 죄야.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돌아가신 마당에 왜 그런 자개장을 남기시고 가서 이 분란을 만들게 하는지 정말 끝까지 속만 썩이시네. 자개장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두기 싫은데 당신은 어떻게 매번 당신만 생각해? 그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었지? 시댁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보는 일이 없었고 의절하시다시피 각자 생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시할머님이 하늘에서 통곡하실 것만 같았고 할머님의 자개장은 시부모님 댁에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시부의 완강함에 시모는 한동안 앓기까지도 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분위기는 항상 냉랭했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시부모님의 결혼 40주년이 다가오자 며느리로서 무엇인가 깜짝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40주년 이벤트를 통해 시부모님의 사이를 가깝게 하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했고 여행을 보내드린 후 시부모님의 빈 자택에 들어가 몰래 숨어 있은 후 빈집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래게 해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제 머리에 왕 리본을 달고 남편은 부엌 베란다에 숨고 저는 안방 시할머니 자개장에 숨어서 시부모님들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오후가 되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시부모님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숨죽여 등장할 때를 노리고 있는데 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와 거친 숨소리 같은 게 들렸고 뭔가 끙끙대는 소리까지 들리자 불안하기 시작했지만 당장 뛰쳐나가지 않고 시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대화의 내용은 당황스러웠고 믿었던 아버님마저 시할머니를 배신하는 소리를 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님만은 다른 형제분들과 다를 줄 알았고 그래서 무척 존경스럽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내일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저히 자개장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 좀 더 안에서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 말 듣고 이렇게 결정하기를 정말 잘한 거야. 요즘은 유품 정리해주는 대행사들도 있고 우리가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장 견적 봐서 무료로 매입도 한다잖아. 오래됐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장 하나는 비싸게 사서 그런지 자기장이 튼튼해서 100만 원은 받지 않겠어? 50만 원만 받아도 좋고. 당신이 앓는 소리 하니까 결혼 40주년으로 하는 건 줄 알아. 이왕 파는 거 돈 되면 더 좋고. 견적 보신다니까 음료 내와. 시부는 그동안 시모의 설득에 넘어갔고 결혼 40주년을 빌미로 시할머님이 남겨주신 자개장을 유품 정리해주는 청소업체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인부들은 자개장에 붙어있는 자개들과 자개장의 보관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거친 숨소리를 냈습니다. 점점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인부가 자개장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귓속말이 떠올랐고 거실로 달려가 공구함을 찾아 망치를 손에 쥐었고 인부들과 시부모님과 남편은 망치를 든 모습에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누가 말릴까봐 바로 안방으로 달려가 자개장 문 한 짝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한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흥분한 저에게서 망치를 빼앗아 갔고 다들 왜 그러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자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서럽게 울며 자기장을 팔지 말아달라고 시부모님께 애원했습니다. 며느라기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시부모님 앞에서 망치를 들고 제정신이야? 멀쩡한 자개장을 왜 부셔? 이것도 팔면 돈이 되는데 이렇게 부셔놨으니 이제 돈도 안 되고 진짜 침만 되게 생겼네. 내 참 살다 보니 며느리가 망치로 장도 부시고. 아버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자개장이 할머님한테 얼마나 귀하신 건데 이걸 파세요?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실 줄 알았는데 똑같으시네요. 그동안 아버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개장은 시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맡아달라고 유언까지 남기셨는데 몇 년이 됐다고 이걸 파시려고 하세요? 그깟 몇 푼 받고 파시면 당장은 다리 뻗고 편히 주무시겠죠. 어머님 잔소리에서도 해방되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할머님의 유언을 어기셔서 두고두고 마음에 남으실 거예요. 할머님이 그날 저에게 귓속말로 그러셨는데 절대로 이 자개장을 팔지 말라고 하셨고 혹시라도 누군가 팔게 되면 꼭 막으라고 했어요. 문 한쪽 부셔졌으니 팔아도 제대로 돈 못 받으실 텐데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할머님 유언 제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님은 살면서 아무도 누가 잘 살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으셨대요. 남들은 자식들 잘 키웠다는 소리도 쉽게 듣고 인생 잘 살았다는 소리도 듣는다는데 그 흔한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처음으로 집이 생기고 큰 마음 먹고 현금 들고 가구를 사러 가구점에 가니까 직원이 그랬대요. 자식들 잘 키워서 좋으시겠다고. 자식들이 이런 것도 해주고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님은 그 가구점에서 제일 비싼 가구를 달라 했고 자식들이 돈 모아서 사라고 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저 자개장을 구입하신 거예요. 할머님은 새로운 집에 가구를 사 넣으신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희망을 사신 거라고 했어요. 그 직원의 말 한마디의 값으로 자개장을 얻은 거였고 자개장을 볼 때마다 잘 살았다고 누군가 말해주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꼭 자신을 인정해주는 기분이 들으셨대요. 그런 자개장을 할머님은 지키고 싶으신 거였어요. 아휴, 나는 모르겠다. 네가 가져가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안 쓸래.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도 없다잖아. 나는 이제 질려서 더 이상 자개장 꼴도 보기 싫어. 분명히 네가 가져간다 했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덕분에 집안이 화나겠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구나. 너만 괜찮으면 어머님 유언대로 자개장을 지키고 싶은데 너희 집으로 데려가주면 내가 정말 고맙다. 그래도 어머님이 손주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하시고 가셨네. 결국 자개장은 저에게로 왔고 문 한 짝이 떨어져 한동안 저희 집 작은 방에 방치하다시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둘 수 없어서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 자개장을 수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기사님이 오시는 날 할머님이 그토록 자개장을 지키고 싶어 하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 문 한쪽 나간 데는 못 고쳐요. 아니면 똑같은 문을 주문 제작해서 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리비가 장난 아니게 나올 테고 다른 곳은 크게 손볼 데가 없고 서랍도 한번 볼게요. 서랍을 열고 완전히 자개장에서 빼냈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서랍이 빠지지 않자 수리기사님이 이상하게 여겨 서랍을 분해했습니다. 서랍 바닥에 합판을 떼자 수표와 현금이 가득했고 다른 서랍의 바닥을 떼어보니 그쪽도 현금이 가득 나왔어요. 시할머님은 현금과 수표를 서랍에 넣어놓고 딱 맞는 합판을 그 위에 올려놓은 채 지내셨던 거였어요. 자개장은 처음 사용해봤던 터라 원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없나 싶었고 오래된 자개장이라 겉에 자개장만 비싸고 안에 수납은 효율적이지 못한 디자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10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걸 알고 놀랐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으며 남편과 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난감했죠. 부모님께 알리자. 우리가 이 큰 돈을 받은 걸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알면 난리 날 거야. 이런 상황에 10억을 알리면 형제들 사이에 더 큰 불 키우는 꼴이 되지 않겠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지금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인데 아버님 성격으로는 형제들한테 다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어머님은 절대 아니실걸? 이 자개장 가지고도 몇 달을 서로 눈도 안 마주치면서 지내셨잖아. 10억을 알리면 시부모님들 이혼하신다는 소리 나올지도 몰라.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10억을 독거노인 돕는 단체를 설립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건데 아직 계획만 세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할머님이 남겨주신 10억을 허투루 쓰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돈을 정말 올바른 곳에 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